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라이트 자서전 41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상 이 책이 거의 다 이제 끝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은 1980년까지의 이제 나이키의 이제 경영에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고, 이제 마침내는 이제 1980년에 주식을 공모해서 자금을 끌어들임으로써 자금을 훨씬 이제 원활하게 만들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필라이트는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나이키가 자유분방한 이제 기업으로서의 경영을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때 주기적으로 이 전환사채를 산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 막 회의를 자꾸 이제 요구를 하고, 그리고 이걸 갑자기 현금으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면서 뭔가 이제 경영에 이제 압박을 주고 힘들게 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을 가졌던 겁니다. 근데 이제 마침내는 주식 공모를 하게 돼요. 그 이유는 단순히 지난번에 그 뭐 세금 폭탄, 그러니까 2,500만 달러의 이제 관세 그동안 부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 이걸 배상해라 뭐 이것 때문은 아니고, 회사가 이제 너무 커졌다라고 이제 사실상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중국 진출과 그리고 이제 세금 폭탄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리고 나이키도 이제 그 리콜이 있었다라는 것, 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어쨌든 나이키가 초창기 회사이기 때문에 전혀 보수적이지 않았고, 그리고 사실은 좀 이게 묘한 부분이 있어요. 회사가 커지면서 이제 그 조직 체계가 뚜렷해지고 관료나 관리 관계가 명확해질수록 사실은 회사들이 점점 보수적이 됩니다. 오히려 초창기 때 좀 어딘가 약간 엉성한 분위기가 있고, 곧바로 CEO에게까지 이제 그 의사 결정이 연결이 될 때, 이때가 오히려 유연하게 이게 돌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나이키는 지금 이게 초창기의 모습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제 오히려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나이키가 굉장히 그 실패작도 있어요. 오늘 이제 그 얘기도 나옵니다. 그 새 신발을 출시했는데, 러닝화를 출시했는데 밑에 밑창에 에어맥스에다가 뭐 광택이 있는 윤기나는 하얀 가죽에 뭐지 여러 가지 12가지의 신기술을 집어넣은 신발을 낸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설계를 해서 냈는데 대거 리콜이 돌아왔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신기술을 한꺼번에 넣었더니 예상치 못하게 흰색 가죽 부분이 벗겨지면서 이게 그 러닝화 줄과 연결된 부분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꺼끌꺼끌해지는 게 다 벗겨지면서 신발 이제 겉에 있는 거죽이 갈라지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나이키가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뭐 이제 그 다리콜을 전원해줬다. 그래서 나이키가 이때 또 교훈을 얻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신발에 한꺼번에 12가지나 되는 이제 엄청난 신기술을 한꺼번에 했을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나씩 단계적으로 뭔가 이제 그 신발을 만드는 것을 진행을 해야지, 너무 한꺼번에 몰입해서 진행을 하면 이게 오히려 되던 것도 안 되는구나, 과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교훈을 얻었다. 뭐지 이런 내용의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또 나이키는 어쨌든 아직은 보수적인 형태의 회사의 어떤 그 기업 문화를 띄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적인 것들을 계속 일으킬 수 있었다. 자, 지난번에 그 세금 폭탄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해결을 하게 됐냐면, 그 워싱턴 DC에 이제 그 워시컬이라는 이제 전문 변호사를 보내서 거기서 이제 로비 활동을 하게 한 건데,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정열적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필라이트가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정열적으로 일하는 걸까 하면서 그 로비스트 활동을 하면서 정말 이 관세 세금 폭탄에 대해서 이건 부당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만한 두께의 책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 관세 부과를 하면 안 된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래서 필라이트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정치인들까지 해서 국회의원들 설득해야 되는데, 아니 책을 내버리면 그걸 누구 갖다 준다 할때 그게 누가 다 읽어 하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없겠어 라고 하면서 본인이 직접 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얻게 되는 이제 교훈은 이런 거예요. 뉴스에 가끔 보면 이제 이런 거 나오죠. 막 사업하는데 정부에서 너무 규제가 많아서 자꾸 발목을 잡고 사업을 하는 걸 방해를 한다. 왜 이렇게 신경 쓸 걸 많게 해서 사업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냐. 그게 이제 국가의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냐. 막 이런 기사의 내용 가끔 나오는 거 보실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그 실갱이가 벌어지는 건지. 필라이트가 직접 가서 이제 워싱턴 DC의 이 국세청에 이 관세 세금을 물린 담당 공무원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됐는데
진짜 신경질이 나더래요. 화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라이트가 가가지고 아니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관세를 물어야 되느냐 하면서 나름 준비까지 해가지고 우리는 미국 회사고 이 관세를 피해 나갈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다라면서 이 법적 조항 이런 걸 보라 하면서 이제 준비까지 하고 간 겁니다. 그랬더니 공무원이 아주 쉽게 그 법은 이제 나이키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하더니 이제 나는 이제 그 법대로 이대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을 2,500만 달러를 걷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관료가 너무 쉽게 얘기를 해버리더랍니다. 그래서 필라이트가 이때 좀 약간 신경쇠약 증세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어떤 그 증세 같은 게 있어서 막 이러면서 답을 했대요. 이렇게 자기를 껴안으면서 다리를 이제 무릎을 양쪽으로 이렇게 딱 붙이고서 이렇게 또 와들와들 떨면서 아, 이 사람은 벽이구나. 대화가 안 되는 인간이구나 하면서 하필 이런 사람이 국세청에서 나이키를 이렇게 집어 삼키려고 이렇게 2,500만 달러 내라 하는 거에서 막 황당하다 하면서 계속 막 하소연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기업은 죄가 없고 우리 이제 그 경쟁 기업들이 질투가 나가지고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로비를 해가지고 세금을 2,500만 달러를 매긴 거다. 그리고 이 업무가 도대체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랑 당신은 왼수 사이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렇게 철저히 2,500만 달러를 기어이 다 걷어가려고 하냐라고 했더니 공무원은 또 공무원대로 나는 원칙대로 할 뿐이고 내 알바가 아니라고. 난 내 소임대로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필라이트가 너무 쉽게 그렇게 탁 대받아치는 걸 공무원을 보면서 화가 막 나가지고 아니 당신 그따위로 처리해서 2,500만 달러 진짜 걷어가면 이제 힘들게 큰 이제 회사가 된 나이키, 미국의 그 상징과도 같은 이제 그 나이키가 날개가 꺾여서 이제 망할 거다. 도대체 그게 국익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했더니 공무원의 말이 더 가관입니다. 충격입니다. 아, 나이키가 망하고 말고 모르겠고 나는 나라에서 주어진 법대로 해야 된다. 그게 내 원칙이다.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나라건 그 전형적인 이 관료의 특징이 있어요. 그 관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충실하게 일한다는 개념이 뭐냐면 실무자의 입장은 내가 다 파악할 수가 없고 그 복잡한 너희 그 사업 하나하나 사람들의 그 각자의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하냐. 나는 나라에서 법을 정하면 법대로 행할 뿐이고 그 법대로 행한 것에 대한 정확한 증명 문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나한테는 책임 소재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자꾸 따지지 말고 귀찮게 하지 마라. 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쨌든 이 공무원이 전형적으로 그런 자세로 필라이트가 아무리 하소연하면서 국익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러면 사업이 망한다라고 말을 해도 난 모르겠다. 모르세요 하면서 그 망하고 안 망하고 난 모르겠고 그건 내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나는 공무원으로서 법대로 해야 된다. 계속 철벽처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 필라이트가 어쨌든 그 굉장히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공무원과 상대를 하는데 그 공무원도 신경쇠약 증세가 있더래요. 그러면서 필라이트는 이렇게 하면서 다리를 무릎을 양쪽으로 붙이면서 떨면서 막 말을 했고 그 공무원은 또 공무원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항의를 받은 게 있으니까 그 사무실에 가만히 못 있고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서로 그러면서 대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참 인간사 좀 쉬운 거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한 뒤에 나와서 이제 또 이제 그 정치인을 로비해야겠다라는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해필드라는 국회의원이 이 사람이 또 국세청 관련 그 법안에 있어서 굉장히 인맥으로 연결된 사람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러면서 나이키가 규모가 큰 회사로서 이제 점점 미국 정치권과도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해필드라는 사람을 결국에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거물인데 상원 의원인데 이제 세금 관련 이제 그 일에 있어서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상원 의원인데 만나러 갈 때 이제 굉장히 긴장하면서 상원 건물의 그 아름다운 그 건물의 그 복도에 들어서는데 그 위압감에 굉장히 떨면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막 그때 온갖 일들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갔대요. 뭐 기타미 같은 그 일본의 그 무서운 그 비서를 상대할 때라든가 법정 소송에 걸렸더라든가 그 판사 앞에서만 말할 때 그 떨림이라든가 막 떨면서 이제 해필드라는 의원이 필라이트의 말을 이제 거절하고 이제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거를 이제 예상하면서 딱 들어갔는데 의외로 그 해필드 의원이 이미 그 열심히 일한 워시컬이라는 그 변호사랑 대화를 많이 한 상태여가지고 아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해드릴까 하면서 너무 순순하게 도와주겠다는 입장을 취하더랍니다. 그래서 황당해서 이제 벙 떴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를 오간 끝에 이제 이 해필드라는 이제 의원이 그럼 제가 편지를 써드리겠습니다. 그 국세청 직원한테 편지를 써드리면 뭔가 이제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라이트가
직접 전화까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 문제 놓고 좀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어쨌든 이 해필드라는 의원이 그 공무원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이제 두 번째로 찾아갔더니 실제로 그 공무원이 좀 고분고분해졌대요. 그래서 공무원이 대놓고 이제 그 필라이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당신이 국회의원 중에 좀 힘 있는 사람한테 좀 압력을 좀 넣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좀 곤란해진 건 맞다. 근데 어쨌든 법령이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난 어쨌든 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바뀔 건 없다. 하니까 이제 또 필라이트가 또 열받아가지고 당신 도대체 나랑 도대체 무슨 왼수를 진 게 있길래 난 건전하게 미국의 어떤 국익을 위해서 사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이래서 이 위대한 나라 미국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냐. 나는 여러 가지 이제 수출 기업과 여러 나라들을 상대하면서 별별 나라들의 그 느려 터진 이상한 법부터 시작해서 이걸 다 상대해가면서 공장도 세우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던 사람이다. 근데 미국같이 세계 1등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하는데도 그 공무원이 끄떡심으로 어쨌든 난 어쩔 수 없다. 법대로 해야 된다. 망하고 안 망하고 나도 모른다. 이제 이 입장을 계속 가더랍니다. 결국에는 이제 나이키가 이 상황에서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일들을 진행을 하게 돼요. 필라이트가 정치권에 대해서도 뭔가 영향력이 있는 기업으로서 성장을 해야 되고 기업 브랜드와 이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식들까지도 자극을 하면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일단 회사가 되고 봐야 어쨌든 국가도 함부로 하진 못하겠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때 때마침 신발 사업뿐 아니라 티셔츠나 옷에 대한 사업까지도 확장해야겠다라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여기서 또 직원 하나를 처음에 잘못 세웁니다. 그냥 평소에 옷 입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엉망인 직원이 있어요. 근데 이 직원이 그냥 단순히 열심히 회계 업무를 잘한다는 이유로 그 이제 나이키의 옷을 이제 개발하는 쪽 부서장으로 세워봤는데 끔찍한 또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은 그 나이키의 그 디자인이 얼마나 엉망이고 형편없는지를 그러니까 알아보는 감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회계 업무는 너무 뛰어난데. 그래서 그 실패의 과정을 겪으면서 옆에 있던 그 임원진들조차도 너무 황당해서 웃었답니다. 아니, 이게 나이키가 만든 그 형편없는 티셔츠야? 너무 조잡한데? 진짜 저 사람은 이거를 만들어서 팔겠다는 거야?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얘기가 막 나오면서 막 웃었대요. 필라이트도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연구한 나이키 티셔츠나 이건 어디 쓰레기통에서 주워 같은 디자인인데 이걸 누가 도대체 입는단 말이야? 하면서 결국에는 그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일을 하는 그 유능한 우델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고 우델을 통해서 이제 나이키의 의료 사업은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중국에도 이제 진출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벌써 이제 1980년이 됐는데 그 1978년에 이미 매출액이 1억 8천 달러가 됐고요. 그 전에가 이제 7천만 달러였죠. 거기서 1억 8천만 달러까지 성장을 한 겁니다. 단 2년 만에. 그리고 한국과 대만도 벌써 금방 공장 그 임대료라든가 이거 값이 확 올라가더래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공장들을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제품을 막 공장을 세우던 때였으니까 7, 80년대가 우리나라에 공장이 많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대륙까지 진출을 하게 되고 여기서 필라이트가 법정 공방 때문에 그 정치인들을 상대했잖아요. 이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제 그 공산권인 그 중국 통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또 의외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 전기에 유명했던 데이비드 창이라는 중국 전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게 돼서 또 이제 연결하게 되고 점점 그래서 나이키는 규모만 커지는 게 아니라 정치권과도 연결지면서 세계적으로 저변이 넓어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때 80년대에 일본에서도 나이키 제품이 굉장히 많이 팔렸고요. 그리고 중국에 진출할 때도 그 이제 데이비드 창이라는 이 정보통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중국 사람이랑 거래하려면 느려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거는 각오하셔야 되고 절대 그곳에 있는 그 이제 회사 담당자랑 상대하면 안 되고 중국 공산당 관료를 거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 회사 직원들이랑 백날 얘기해봐야 그 사람들 실권자 하나도 없고 절대 중국 관료랑 직접 상대를 해서 그 사람의 허가를 받아야 중국하고는 실제적인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판단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셔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또 여기서 필라이트가 이렇게 법정 공방 중에서도 새롭게 도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중국에도 기어이 이제 공장을 진출시키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규모가 되니까 필라이트도 스스로 이렇게 이때 이 얘기를 해요. 나이키는 이제 정말 큰 회사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때 법정 공방에 대해서도 아무리 국가를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제법 큰 회사이기 때문에 임원들과 대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반격을 가하자. 그래서 나이키 광고에 대놓고 우리는 혁신적으로 열심히 경영을 하는 스포츠 전사를 묘사를 하고 거기서 미국이란 국가가 우리 경영을 방해하고 있다는 식의 광고를 아예 냈대요. 광고를 아예 냈고 거꾸로 역으로 이제 법정 공방에서 관세청이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하면서 거꾸로 역소송을 건 거예요. 이제 공격적으로. 그러면서 저런 그 다른 경쟁 기업들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우리 나이키를 무너뜨리려고 그게 2,500만 달러 그 소송을 건 걸 갖다가 진짜 고지고직하게 미국 정부가 멍청하게 있는 그대로 해결을 하려 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망할지 말지 막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걸 막 공론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이제 분노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때부터 그 공모도 정말 이제 그 다시 세 번째 만나 다시 갔을 때는 저자세가 되더랍니다. 드디어 이제 이슈화가 되니까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멍청한 공무원이 저렇게 무식하게 미국의 소중한 기업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야라는 여론 형성이 되니까 드디어 이제 압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공무원이 뭐 이제 완전히 2,500만 달러에서 한 푼도 안 받는 단계까지 안 가더랍니다. 그래서 계속 딜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필라이트의 그 동료였던 스트라제 변호사가 그 말을 하더랍니다. 자네도 한 푼도 안 내려고 하지는 말게. 어쨌든 국가에서 그렇게 압력을 한 번 넣었으면 그 사람들도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는 신용은 해야 되네라고 하면서 계속 공방을 가다가 900만 달러만 내면서 나이키는 살아남게 되는 이때 때마침 이제 결국에는 필라이트가 언젠가는 나이키가 너무 커져서 주식 공모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때였기 때문에 이때 이제 주식 공모를 마침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이키의 주식 공모를 하면서 경영권은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 주식을 팔아요. 그러니까 그 주식 A와 주식 B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뭐 이제 바우먼 코치도 그때 당시에 1980년에 900만 달러의 이제 수입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그 동료 임원들도 600만 달러, 뭐 660만 달러 받게 됐고, 필라이트는 이때 1억 8천만 달러의 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1980년대 1억 8천만 달러면 지금 1억 8천만 달러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겁니다. 몇십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그러면서 이제 나의 사업이 어쨌든 나의 사업은 결승선이 없었고, 이때에도 법정 공방도 기어이 이렇게 막 스트레스까지 받아가면서 와들와들 떨면서 공무원 상대하면서 그 갑갑한 벽 같은 공무원을 상대하면서 승리하게 되었고 중국까지 진출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이 책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뭐 어쨌든 교훈은 나오고 있죠. 어떻게든 결국에는 이 모든 사업도 사람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고 뭐 정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학관계를 최대한 그리고 국민 여론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가면 굉장히 어려운 일도 어쨌든 너무 괴로운 일이긴 하지만 극복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고 결승선은 없다라는 정신으로 계속 걸어가면 결국에는 결과는 이뤄낼 수 있다라는 이제 결론을 주는 책이 뭐 이제 이 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또 다른 뭐 이제 이번에는 좀 한국 기업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이키 경영 스토리 들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